자, 국방 NGO의 등장 배경과 유형에 대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대 국가의 형성 과정에서 전쟁과 전쟁 준비는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제한된 영토에서 자원, 즉 돈과 병력을 최대한 추출해야 했었죠. 그리고 이러한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근대 관료제를 도입을 해서 국가 권력의 중앙 집권화를 이루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근대 관료제의 도입은 이 도시에서 성장한 자율적 시민 공동체의 인적, 물적 지원이 없이는 운영하기가 불가능한 것이었죠. 자, 이들 시민 공동체는 이러한 지원을 대가로 처음에는 법 앞에 평등을 또 이후에는 이 참정권을 요구하면서 오늘날 의회민주주의와 시민사회의 출현을 이끌어냈었죠. 그러나 근대 초기까지 전쟁은 대부분 제한된 전쟁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쟁 그 자체는 시민 공동체의 주된 관심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참전을 해서 10년 이상 지속된 이 나폴레옹 전쟁으로 40만 명 이상의 전사자가 발생을 했지만 이 전쟁으로 인한 민간인 희생자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무기체계가 도입이 되고 또 무기체계의 성능이 개선이 되면서 제1차 세계대전 중에는 약 600만 명의 민간인이 희생이 되었고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약 4천만 명의 민간인이 전쟁에 의해서 직간접적으로 희생이 되었던 것이죠. 전쟁의 위협이 일반 시민들의 삶 속으로 깊숙이 들어오게 되면서 일상적인 삶의 방식 역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정치학자인 이 라스웰은 이를 위협의 사회화라는 용어를 사용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라스웰은 항공기술의 발전으로 어느 누구도 폭격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롭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군의 영향력이 확산이 되면서 사회 전체가 하나의 병영으로 변해가는 이 병영국가가 등장하게 될 것으로 그는 전망을 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미소냉전으로 군비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군산복합체로 불리는 이 군인, 군수업자, 정치가들의 유착관계가 형성이 되었던 것이죠. 자, 이 군산복합체의 형성으로 인해서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1961년 자신의 퇴임연설에서 거대한 군사 집단과 대규모 무기 산업의 결합은 미국 역사상 새로운 것으로서 미국의 민주주의가 이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고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이 군산복합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하자면요. 이 군산복합체라는 것은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되면서 미국의 이 산업구조는 전쟁을 뒷받침하기 위한 형태로 재편이 되었었죠. 그 결과로 이 막대한 예산을 군사비로 할당하는 정치 엘리트와 또 이들을 군수산업에 투입하도록 하는 이 군부 엘리트 그리고 군수산업을 지배하는 경제 엘리트 간의 유착관계가 형성이 되었었죠. 그래서 이 유착관계가 미국 사회를 지배하는 세력으로 성장을 해왔던 것입니다. 이 이후에 군산복합체는 군부와 대규모 군수산업의 상호 의존체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 라스웰이 파악한 이 병영국가의 성립 원인은 이 국제적인 갈등 구조였기 때문에 냉전의 해체와 함께 이 전쟁의 위협이 감소되면서 병영국가 출현에 대한 우려도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세계화로 인해 정치, 경제, 사회적 교류가 급증하면서 국제 테러 조직과 범죄 조직 등 이 비정부 핵인자에 의한 새로운 형태의 위협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른바 그 초국가적 위협의 등장이죠. 특히 2001년 알카에다의 무차별적인 이 테러 공격으로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이 되면서 누구도 테러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죠. 9.11 테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에 따라서 미국 정부는 테러 방지와 출입국 관리를 전담하는 국토안보부를 신설하게 되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중앙정보국, 즉 CIA죠. CIA와 또 연방수사국 FBI의 권한을 확대해서 이 사회감시 체제를 강화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로 이 국가의 모든 기능과 활동이 테러 방지를 위해서 동원이 되면서 시민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점 높아져 가고 있죠. 자, 이에 따라서 정부의 국가 안보 활동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NGO의 활동이 증가하면서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이 민주화와 함께 안보를 이유로 제한되었던 시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되찾기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NGO들이 조직되기 시작하면서 민군 갈등이 급증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자, 이 국가 안보는 통상 적국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의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활동이라고 인식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 인구의 증가와 난민의 유입, 그리고 집단 간 보복행위, 인적 자원의 유출, 경제적 불평등, 경제의 위축, 국가의 불법 행위, 공공 서비스 악화, 인권 침해, 감시 보안기구의 성장, 그리고 권력 엘리트의 파벌 갈등, 외세 개입 등 이 국가 안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이 사건 혹은 이 환경에 정부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서 국민의 일상적인 삶이 위기에 처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안보의 개념을 전쟁 외에도 자연재해와 질병, 환경오염, 범죄 등 이 비군사적인 위협을 포괄하는 포괄적 안보 개념으로 확장이 되면서 국가 안보를 정진시키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NGO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최근 국제적으로 NGO의 역할이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 안보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국방 NGO는 그리 흔치 않습니다. 국방 및 안보를 활동 영역으로 삼는 국제 NGO의 규모는 전체 NGO의 1%에 불과하고요. 더욱이 다른 분야 NGO의 비약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이들 NGO는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직까지 안보나 군사 분야를 독립적인 활동 영역으로 삼는 국방 NGO는 찾아보기 힘들죠. 국방 NGO의 성장이 제한되는 이유에는 몇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베스트팔렘 조약 이후 이 국제 관계는 근대 주권 국가들의 활동 영역이었죠. 이에 따라서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영토를 보전하고 또 외교 정책을 통해서 국가 이익을 보호하는 것은 주권국가의 역할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가 부족한 일반 시민들이 안보나 군사 문제와 관련된 활동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실정이죠. 자, 두 번째로요. 한정된 예산으로 이 시민들에게 공공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대다수 국민들의 요구를 손쉽게 충족시킬 수 있는 분야에
예산을 우선 투입하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겠죠. 정부가 소수의 희귀병 환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한다고 하면 대다수의 시민들이 누려야 할 혜택이 줄어들게 되지만 국방이나 치안 분야의 지출을 늘리면 모든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NGO는 국방이나 치안 등 정부의 관심과 혜택이 집중되는 분야보다는 문화나 교육, 사회,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세 번째 이유는요. NGO의 활동 분야를 일반 시민들이 주된 관심을 보이지 않는 분야로 제한을 할 경우에 NGO 운영에 필수적인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지원을 이끌어내기 어렵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이유가 국방 NGO의 성장을 제한하는 이유로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이유로 국내 NGO들은 이 군사 안보 분야에서 문어발식 혹은 이 백화점식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국방비 삭감이나 또 무기거래, 주한미군 철수나 남북한 군축 병력제도 개선, 반핵운동, 북한 동포 지원, 남북 화해 협력 및 평화통일운동 등과 관련된 활동을 전개하는 NGO들이 모두 국방 NGO에 포함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활동 유형에 따라서 국방 NGO를 분류를 해보면요. 이 평화 통일 문제 NGO, 국방 정책 NGO, 그리고 북한 문제 NGO, 주한미군 NGO, 유가족 및 납북자 문제 NGO, 예비역 단체 NGO 등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류는 국방 정책과 관련된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조직되는 이 다양한 형태의 NGO를 포함시키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군 사격장 주변의 소음과 안전 문제나 또는 도심 지역 군 부대의 교외 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에 의해 조직되는 각종 대책위원회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국방 NGO는 수혜의 대상과 활동 목적에 따라서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 사적 봉사형 NGO인데요. 이 사적 봉사형 NGO는 특정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시민들이 모여서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 설립한 NGO를 말합니다. 군과 관련된 경험을 공유하는 회원들이 이 상호 부조와 친목을 목적으로 설립한 성우회나 또 납북자 가족 협의회, 상위 군경회, 해병 전후회 등이 대표적인 사적 봉사형 NGO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안보나 군사 문제에 대한 관심을 공유하는 이 군사 매니아들이 조직한 군사 동호회 역시 시민들이 안보와 군사 관련 문제에 대해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측면에서 국방 NGO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군사 동호회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이 군사 마니아들은 군사 전문가들의 못지않는 전문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방위사업청은 무기 개발 과정에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지식과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군사 매니아를 초청해서 방산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유형은요, 사적 선도형 유형인데요. 사적 선도형 유형 NGO는 이 개인적 이익을 보호하고 정진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한 NGO를 말합니다. 자, 이들의 활동은 자신이 속한 이 지역이나 또는 집단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정책 결정을 유도하는 이런 핀피 현상 또는 이에 반하는 정책 결정을 거부하는 님비 현상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핀피 현상은 Please in my front yard의 약자죠. 그래서 자신의 이익을
위에서 정책 유도를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고, 님비 현상은 not in my backyard라는 뜻이죠. 정책 결정을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정책 결정을 거부하는 것을 님비 현상이라고 그러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정책을 수용하는 것은 우리가 핀피 현상이라고 그러고, 그 반대는 님비 현상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이 사적 선도형 NGO는 이 핀피 현상 혹은 님비 현상과 관련이 있는데요. 자, 이들은 이 국가 안보를 위해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를 하지만 자신들이 피해 당사자가 되기를 거부하죠. 군 사격장 또는 훈련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서 피해를 호소하는 지역 주민들이 이 사격장 이전을 촉구하거나 반대하기 위해서 조직한 다양한 투쟁위원회들이 이 대표적인 이 사적 선도형 NGO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유형은 이 공적 봉사형 NGO인데요. 이 공적 봉사형 NGO는 대내외적 안보 위협을 해소해서 모든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NGO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대내외적 안보 위협을 제거하는 것은 이 국가의 역할로 인식이 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NGO가 국가를 대신해서 대외적 위협으로부터 군사 안보를 제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부 NGO는 이 독도 관련 영토 분쟁의 원인을 분석을 하고 도덕적 호소를 통해서 상대방을 설득하는 방식으로 대외적 안보 위협을 제거하는 데 기여하고 있죠. 공적 서비스 NGO는 이 대내적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활동을 보조하기도 하는데요. 최근 심각한 가치관의 혼란과 함께 각종 범죄 행위가 증가하면서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시민들에게 안전한 치안을 제공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이에 따라서 일부 시민단체들은 야간 순찰대를 조직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바로 공적 봉사형 NGO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공적 선도형 NGO인데요. 이 공적 선도형 NGO는 단체가 추구하는 가치 혹은 이데올로기에 따라서 사회, 경제, 정치 체제의 변화 혹은 사회 전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는 NGO를 말합니다. 반전평화운동 단체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전평화운동은 새로운 시각에서 국방 안보 정책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국가 안보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있으나 군의 전쟁 수행 능력을 약화시켜서 국가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사례로서는 1960년대 미국의 반전운동을 들 수가 있는데요. 미국은 1964년 통킹만 사건을 계기로 북베트남에 선전포고를 하고 본격적으로 베트남전에 개입을 했었죠. 이후에 이 대학을 중심으로 발생한 크고 작은 반전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1970년 오하이오 켄트 주립대 학생 4명이 경찰의 총격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이 사건은 800만 명의 학생이 참가한 이 반전 시위로서 이어졌죠. 그 결과로 반전 운동이 확산되면서 21만 명이 징병을 거부하고 9만 명이 탈영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국방 NGO 유행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리 참고로 한국의 국방 NGO를 좀 소개를 하자면요. 우선 성의회가 있는데요. 이 성의회는 예비역 장성 간의 친목 및 국방 정책 활동을 위해서 결성된 NGO고요. 또 해병전후회는 이 예비역 해병 간의 친목 도모와 국방 정책 활동을 위해서 조직된 것이고요. 남북자 가족 협의회는 납북자 가족 협의회죠. 납북자 가족 협의회는 이 납북자 송환과 가족의 권익을 실현하기 위한 NGO고요. 독도 수비대가 있는데요. 이는 이 독도 사랑 실천과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결성된 NGO고요. 경실련 통일협회는
한반도의 자주적 평화 통일을 위한 정책 토론회와 세미나를 개최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성된 NGO이고요.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권력 감시를 통해서 단전 평화군축운동을 추진하기 위한 단체이고요. 녹색연합은 이 환경운동과 군 관련 환경감시 활동을 위해서 조직화된 NGO이고요. 또 북한 민주화 네트워크는 북한 정권의 붕괴와 북한 민중의 해방운동을 주도하는 NGO이고요. 또 주한미군 범죄건절운동본부는 미군 범죄 조사와 소파 개정운동을 추진하는 NGO 단체입니다.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국민운동본부는 이 주한미군 철수운동을 주도하는 국방 NGO이고요. 마지막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시민네트워크라는 NGO는 한반도의 안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평화운동을 전개하는 목적으로 결성된 NGO라고 우리가 요약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시민사회와 국가안보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 시민사회의 개념과 또 국방 NGO 유형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시민사회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자면요. 이 시민사회는 여러 가지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 코헨과 아라토의 정의를 살펴보자면 인간사회는 이 정치 행정 체계인 국가라는 영역과 경제활동 영역인 시장이라는 영역 그리고 공론화 영역인 이 시민사회라는 영역으로 이렇게 구성이 된다고 주장을 하면서 이러한 이 코헨과 아라토의 정의를 우리가 주장을 기초로 해서 이 시민사회는 이 국가와 시장의 경계를 넘나드는 이런 사회적 상호작용의 공간으로 이렇게 정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국가의 영역과 시장의 영역과 그리고 공론화의 영역, 즉 국가와 시장의 영역의 경계를 넘나드는 이런 공론화의 영역으로서 시민사회로 크게 우리가 구분을 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삶의 공간 영역이 바로 국가와 시장과 시민사회로 구성되어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시민사회라는 것은 이 공유된 가치와 목적과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집합행위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강제적인 요소가 아닌 이념과 또 가치를 서로 공유하면서 때로는 또 이해관계를 서로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발적으로 구성이 된 그런 공간이 우리가 시민사회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시민사회는 이 국가나 시장의 어떤 경계와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그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이 대표적인 시민사회 형태로서 우리가 비정부기구, 즉 NGO를 들 수가 있는데요. 이 NGO는 바로 이 시민사회, 오늘날 시민사회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NGO가 시민사회의 주요 행위자인 것은 분명하지만 시민사회 그 자체를 NGO가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에는 우리가 유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시민사회 기능은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정부 정책을 보조하고 협력하는 기능이죠. 이거는 굉장히 선순환적인 관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정부의 정책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기능으로 인해서 때로는 정부와 이 시민사회는 갈등을 빚기도 하죠. 그래서 이 시민사회는 정부의 정책에 협력하는 기능과 또 정부의 정책을 감시하고 비판하면서 정부의 권력을 견제하는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NGO 활동은요, 2000년 4월 3일에 발효된 이 비영리 단체 지원법에 의해서 활성화되었죠. 그리고 이 정부가 이 NGO와의 협력 관계를 맺고자 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정부의 비효율성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큰 상황 하에서는 이 아웃소싱은 정부의 효율성을 정진하기 위한 대안으로 선택될 수 있다는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정부가 계약 실패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협력의 대상이 필요한데 그러한 대상이 바로 NGO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날 이 시민사회가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시민사회에 구성된 이 구성원들은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정부 감시단체와 사회운동단체의 권위 있는 비판이 가능하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이 NGO 간의 상호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쟁점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론몰이를 할 수 있고 또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재정 지원이나 여러 가지 정책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 정부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정부와 독립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때로는 이 시민사회의 활동을 때로는 좀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상당히 협조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민사회가 영향력을 발휘를 해야 결국은 건전한 정부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하면서 또 때로는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그런 감시하고 비판하는 기능은 대표적인 게 우리가 이 평화 패러다임에 기초해서 이런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평화 패러다임과 안보 패러다임을 우리가 좀 비교해서 설명을 해보자면요. 근본적으로 이 안보 패러다임은 안보의 대상이 국가 이익을 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평화를 주장하는 이 평화 반전운동 단체들의 주장하는 이 평화 패러다임은 인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보편적인 인권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래서 국가 이익이 때로는 안보라는 이유로 국가 이익이 정진이 된다 손치더라도 이러한 안보 정책이 인간의 보편적인 권리인 인권에 침해가 간다고 그러면 평화 패러다임에서는 이를 수용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안보 패러다임에서는 위협의 주체를 이 적성국가, 적대적인 국가, 집단,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에 이 평화 패러다임의 위협의 주체는 이 패권인 것이죠. 그래서 이 반전 평화운동 단체와 같은 이런 평화 패러다임을 주장하는 NGO들은 미국의 9.11 이후에 여러 가지 그 제도적 장치의 보완을 하나의 패권적인 행태로 보고 비판하게 있죠. 그러나 안보 패러다임을 주장하는 이 정책 결정자들은 이 미국의 테러를 9.11 테러와 같은 이런 것들을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테러 집단과 또는 테러 세력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이 평화 패러다임을 주장하는 반전 평화 운동가들은 그러한 것보다는 미국의 행위 자체를 하나의 패권 유지를 위한 행위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자, 이 평화 유지 전략 측면에서는 이 안보 패러다임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힘의 균형과 동맹을 중시하는 반면에 이 평화 패러다임은 이 상호 공존을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군사력 건설 측면에서는 안보 패러다임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 군사력의 건설을 상호 확정 파괴 개념에 의해서 강력한 군사력을 건설하기를 원하겠죠. 상대방보다 우위에 있는 상대방이 나를 공격할 수 없는 절대적인 우위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러한 어떤
압도적인 군사력 건설을 통해서 전쟁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평화 패러다임에서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강력한 군사력보다는 나를 지킬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방위 능력, 이런 합리적인 어떤 충분성에 기초해서 군사력을 건설하자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 국방 NGO의 등장 배경과 유형을 좀 살펴보자면요. 국방 NGO는 제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민간인이 직간접적으로 많이 희생이 되었죠. 2차 세계대전 같은 경우는 약 4천만의 민간인이 희생이 되었고요. 또 이 이후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군인과 군부 엘리트와 또 방산업체, 군수산업업체와 또 정치 엘리트 간의 이 유착관계가 형성이 되어서 흔히 이야기하는 군산복합체라고 그러죠. 이 군산복합체가 형성이 되면서 이들의 어떤 권력을 견제할 필요가 생겼고요. 세 번째로는 이 세계화로 인해서 냉전 체제가 끝난 이후에 이 세계화로 인해서 이 초국가적인 위협, 테러와 같은 이런 초국가적인 위협이 정대됨에 따라서 이를 초국가적인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국가들은 여러 가지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안보정책 결정들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시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국방 NGO가 등장을 하게 되었고요. 또 정부의 국가 안보 활동을 감시 견제하는 NGO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안보 정책이 갈등을 빚기도 하지만 또 안보 정책을 수행하면서 보편적인 인간의 권리인 인권을 보호하는 이런 측면도 강조되어야 한다는 이런 생각들이 경향들이 늘어나면서 국방 NGO 활동이 증가되고 있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민주화와 함께 안보를 이유로 제한됐던 시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되찾기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NGO가 조직이 되어서 민군 간의 갈등을 많이 일으키기도 하죠. 자, 그런데 이러한 국방 NGO가 성장이 제한되는 이유를 몇 가지 우리가 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가 부족한 일반 시민들이 이 안보나 군사 문제에 관련한 활동한다는 것은 상당히 제한이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국방이나 치안 등의 정부 혜택 집중 분야보다는 이 문화, 교육이나 사회 서비스 분야 중심의 활동에 집중하는 NGO의 경향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이 국방 분야는 NGO 활동에 필수적인 일반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원을 받기가 곤란하다는 측면에서 국방 NGO의 성장이 제한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국방 NGO를 분류해보면 크게 6가지로 분류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평화통일 문제를 주로 다루는 NGO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국방정책과 관련된 NGO, 그리고 북한 문제를 다루는 NGO, 주한미군 분야의 NGO, 그리고 납북자 문제와 유가족 문제를 다루는 NGO, 그리고 예비역 단체들로 구성된 NGO 등 이렇게 크게 6가지로 우리가 국방 NGO를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국방 NGO 유형에는 크게 사적 봉사형과 사적 선도형, 공적 봉사형, 공적 선도형 NGO가 있는데요. 자, 사적 봉사형은 이 납북자 가족협의회나 해병전우회와 같은 이런 단체들이 사적 봉사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사적 봉사형은 이 특정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시민들이 모여서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설립한 NGO를 말하는 것이죠. 특정 서비스를 예를 들어서 납북자 가족협의회나 해병전우회도 마찬가지죠. 특정한 자기들의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 것이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시민들이 모여서 자발적으로 설립한 NGO가 이 사적 봉사형입니다. 그리고 사적 선도형은 이 개인적인 이익을 보호하거나 또 정진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모여서 이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한 NGO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게 사격장 이전 촉구 투쟁위원회나 또 사격장 이전 반대투쟁위원회 같은 것들이 있죠. 이 사적 선도형은 개인적인 이익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개인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책의 변화를 주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적 선도형입니다. 공적 봉사형은 이 대내외적 안보 위협을 해소해서 모든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NGO입니다. 이 공적 봉사형이죠. 독도 수호대나 시민 야간 순찰대 같은 게 대표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대외적, 대내적, 국내적, 국외적 안보 위협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돕기 위해서 결성한 NGO가 우리가 공적 봉사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공적 선도형은 이 단체가 추구하는 가치 혹은 이데올로기에 따라서 이 사회, 경제, 정치 체계의 변화 혹은 이 사회 전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적 선도형은 그 단체의 고유한 이데올로기나 가치나 이런 것들을 중시하면서 이 사회 전반에 걸쳐서 사회, 경제, 정치, 체제의 변화를 꾀하기 위해서 결성된 단체가 바로 이 NGO인데요. 공적 선도형 NGO인데요. 경실련이나 통일협회나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공적 선도형 NGO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